스페셜 오늘은요 김수민의 시선은요. 민주당 구미시장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아무도 김수민처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분석 만나보시죠.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적폐에 대해 법원 차원에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폐를 감싸고 돈다는 비판을 자초한 김명수의 선택, 김프로가 풀이해드립니다. 오늘 토요 초대석에 나오는 분은요. 6.15 남북 공동선언 18해가 지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이 귀가 솔깃해지는 북미 정상회담 뒷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토요 스페셜 김용민 브리핑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6월 16일) 토요일입니다. 모든 민주당 지지자가 생각하는 바겠지요. 이번 선거로 엄청난 권력을 국민에게 위임받은 민주당,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부활할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2006년 지방선거 당시는 한나라당이 잘해서 압승한 게 아닙니다. 국회 압도적 의석을 가진 열린우리당이 못해서였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심판받아 폭망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한국당이 못해서 폭망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총선이 있는 2년 뒤까지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지지를 회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다고 돌아올 총선에서 국민이 자유한국당을 또 심판할까요? 천만에요. 2년 후 자유한국당의 개판 정치가 여전해도 상관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몰아주었는데 이것밖에 못하느냐는 추궁이 이어지면서 민주당만 도마 위에 오를 것입니다. 따라서 경제에 유능한 정당이 돼야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촛불혁명 완수에 대한 희망 차원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분들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삶이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지만 힘이 모자라 보이니 밀어주자, 이런 심산으로 여당을 선택한 분들도 무시할 수 없는 분포일 것입니다. 여당은 이제 축배를 뒤로 물리고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모으고 원팀이 돼서 뛰어야 하겠습니다. 원팀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가올 당대표 선거가 시금석입니다.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만큼 이번 대표 선거는 치열하다 못해 고륙상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권력 앞에서 사심을 감추지 못할 때 국민은 실망했습니다. 2015년 초 20대 총선 공천권이 걸린 당대표 경선 때 박지원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얼마나 흔들고 때렸습니까? 현실은 과거의 총합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미국이 약 55조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곧바로 똑같은 규모와 강도의 보복 조치를 단행하기로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발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을 징계 절차에 회부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전 국정원장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특활비 상납은 뇌물 전달이 아니라네요. 이 모든 소식을 묶어서 김프로가 잠시 후에 자세히 해설해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아직 운영 허가기간이 남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하고 신규 원전 4기 건설도 백지화했습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말입니다. 월성 1호기의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강화된 안전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경제성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당초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은 모두 6기이지만 사업이 많이 진행된 신한울 3, 4호기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습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장하성 실장도 입장문에서 사의 표명은 근거 없는 오보라면서 자신은 촛불이 명령한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의로운 경제를 이루어낼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김수민 평론가 만나보겠습니다. 김 평론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수민입니다.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이번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안 돼서 눈물을 지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불쌍해가지고 눈물을 지어졌고요. 아, 그래요? 예, 이왕 진 사람들에 대해서 명복을 빌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아니, 남유진 시장의 팬클럽 회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씨알 먹힐은 좀 마타도를 하셔야. 예를 들어서 김수민 당신이 박정희 기념 사업을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남 시장이 더 골로 갔다. 더 박정희 기념 사업을 열심히 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마타도를 하면 좀 먹힐 수도 있어요. 그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가 반대하는 바람에 남 시장이 더 심하게 박정희 기념하는 거 아니냐고. 아, 예. 네, 좀 그럴싸한 이런 마타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난 은퇴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 용민 씨도 여러 가지로 좀 다 됐다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지금 사실 방송가에서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계시지만 네. 실력적인 전성기가 아닌데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전성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남유진 시장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아, 그래요? 예, 구미시에서 사실 인기가 별로 있는 시장이 아니었는데 아하. 부당하게 삼선을 정당발로 하셨고 근데 그 대가를 뒤늦게 치르고 계신 것이죠.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야 할 텐데 경북도지사 지원이란 뜬금없는 또
행보를 보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놀라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유진 닮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요. 김용민 팬클럽 회장 한번 하시지 그러면은. 그건 제가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팬클럽을 맡아서 김용민 PD님을 더욱 골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나 보자. 팬 1명 조직하면서 적을 10명 조직하는 그런 배타적인 행보로 김용민 PD님을 더욱더 사회적으로 고립시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참 이 시사평론계의 드루킹을 하나 제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용민 PD님이 저한테 지금 느끼시는 그 감정이 남유진 시장이 저한테 느꼈던 그 감정이랑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남 시장은 나이가 많으시니까 저한테 뭐 대놓고 이렇게 갈구지도 못하고 아들 같은 놈한테 저런 얘기나 들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저희 아버지랑 동갑이세요. 그래요? 이게 시의회 때 그렇게 부딪히고 충돌한 적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 시장 쪽에서 그런 그립을 안 만들려고 했는데 저도 이제 뭐 매사에 독서를 퍼붓거나 그렇진 않았지만 근데 부딪힐 사안은 많이 있었죠. 저분이 구미시장이 계속 안 되는 게 자유한국당에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가 이번 구미시장 선거에서 나타난 거죠. 다 남시장의 업보입니다. 그래요. 김수민 씨가 그 싸가지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싶은 모양인데 차라리 이제 본색을 드러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 뒤통수 칠 때는 더 아픕니다. 더 열받고요. 그러라고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요? 열받으시라고. 야, 김수민 씨하고 똑 닮은 그런 후배 평론가가 김수민 평론가 주변에 배회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다려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노후원전 김용민이가 진행하는 김용민 브리핑 토요 스페셜. 오늘 아무래도 구미의 선전, 민주당 후보 당선 이 이야기를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침 또 구미 시민이기도 하고 묘하게도 대구랑 경남 지역에서 최근에 방송을 했는데 참 이 지역들이 격전지가 될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한테도 상당히 재미있는 선거였었고 그리고 이제 대구 경북 선거 결과를 놓고 해설을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았어요. 어제 제가 구미역에 내려서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20대로 보이는 청년분이 친구랑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은 다 파란색인데 대구 경북만 빨간색이다. 대구 경북은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구미역에서 만난 분이? 네, 그게 구미역에서 할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그런 분 때문에 대구 경북이 안 바뀔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분의 그 마음은 대구 경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대구 경북을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만 놓고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그리고 뭐 맨날 경상도 개새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더더욱 안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바뀐 것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이제 경남 지역, 부산 지역이 바뀌기 시작할 때 그 무렵의 징후가 대구 경북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 부산 경남에 대해서는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으면서 그러한 비슷한 사람들이 왜 대구 경북에 대해서는 그런 짠 평가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동시지방선거가 아니었으면 대구 경북도 단체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놓고 보니까 사실은 수많은 유권자들이 다수의 유권자들은 색이 없는 유권자들입니다. 언제든 색을 바꿀 수 있고 회색에 가까운 사람들인데요. 이분들이 봤을 때 이거 전국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다 대패를 할 텐데 뭐 자유한국당이 곱지는 않지만 특정 정당이 다 가져가는 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오늘 한겨레에도 보도가 됐던 것 같은데 지방의원은 민주당 후보를 찍었지만 광역단체장은 자유한국당에 투표했다라고 하는 그 시민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런 유권자들이 또 제법 있었던 원인이 있고 그리고 대구 경북의 광역단체장 후보들, 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일상활동이 활발한 그런 조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안타깝게 낙선을 하시긴 했지만 대구 지역에 이제 이영재라고 하는 정의당 기초의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지지자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만 찍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구의원은 이영재지라고 하면서 찍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하면은 빨갱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마을에서 그렇게 자주 보고 또 도움도 주고받는 그런 사이가 되면
잘못된 오해들을 부식시킬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 정도가 아니라 뭐 좌파 빨갱이라고 욕먹을 수 있는 정당의 많은 기초 의원들이 심지어는 저 같은 싸가지 없는 사람조차도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의 지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했을 때 자유한국당은 지역에서 늘 보던 조직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두고 주민들이 적폐 세력이다, 국정농단 세력이다라고만 생각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앞으로 지역에서 주민들과의 접촉면을 늘려나가면 충분히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그게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후보들의 어떤 무게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 것인데 예. 그리고 이제 광역단체장은 광역단체장대로 그렇게 됐다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지방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대구 경북 안 바뀐다라고 평가를 하는 건 굉장히 보람없는 일이 될 테고 그렇게 무관심 영역의 지방의회를 계속 두게 되면 앞으로 대구 경북 정치는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더라도 바뀌는 게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부디 뭐 겉으로 드러나는 큰 선거만 놓고 판단을 하지 마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구민은 아예 민주당의 승리가 됐고 어떤 지역들은 무소속의 승리로 끝난 그런 군수 선거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이철우 의원이 경북도지사가 되긴 했지만 될 때도 뭐 50%를 감넘긴 뭐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역대 최저급의 득표로 되기도 했고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도지사 후보의 라이벌이 누구냐면 같은 경북 지역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 후보가 라이벌이에요. 왜요? 2014년 지방선거로 치면 이낙연 대 김관용 누가 더 최다 득표를 할 것이냐. 최다 득표? 네네. 70~80%의 득표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남도지사 후보는 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와 경쟁하는 그런 진풍경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철우 후보가 얻은 50% 감넘긴 이 득표율은 정말 아주 기록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두고 전문 용어로 반은 졌다라고 하죠. 그렇죠. 반은 진 거지. 예. 그래서 경북도지사 선거만 봐도 사실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잘된 선거가 전혀 아니었고. 근데 말이죠.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 역시 네. 그 정도 득표하지 않았습니까? 경상북도에서? 뭐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전보다 많이 줄어든 새누리당 시절보다는 줄어든 그런 득표였는데 또 주목할 점은 이철우 당선자의 지역구인 김천에서 무소속 군수가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보선도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억지로 간신히 이겼죠. 그래서 경북의 민심은 뭐냐면 자유한국당에 줘도 그냥 주진 않겠다. 뭔가를 빼앗고 주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단체장 무소속 당선자들은 뭐 자유한국당 성향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에게 주진 않겠다. 무소속이라도 찍어주겠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비슷한 것이 호남 지역에서 예전에 민주당을 그냥 지지했던 주민들이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투표 형태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념을 크게 바꾸진 않더라도 선택지를 갖겠다. 그리고 응징할 때는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그 성향이 경북 지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난 게 오늘 자세하게 말씀드릴 구미시장 선거가 될 텐데 예. 지금 언론에서 자꾸 오해들을 조장하고 있어서 이걸 일단 첫 번째로 바로 잡으면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세용 민주당 당선자가 40% 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됐는데 자꾸 언론에서 보수표가 분열돼서 어부지리로 당선된 측면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장세용 당선자조차도 인터뷰 도중에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버렸는데. 그래요. 아니 근데 한 번도 그동안 구미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세용 당선자께서도 출양해 계신 세월이 길어서 표밭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경북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경북교육감 선거에 5명의 후보가 출마를 했고 그중 1명만 민주진보 계열입니다. 근데 그 후보가 물론 아주 크게 뒤떨어진 건 아니지만 3등으로 낙선했어요. 이게 뭐로 의미하냐면 경북 지역에는 진보 성향 유권자인데도 보수 성향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주민들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는 민주진보 계열 정당에서 내보낸 후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다른 후보를 고려한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찍어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보수 비주류 후보한테 투표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워낙에 진보가 열세였기 때문에 그게 뭘 의미하냐면 구미시장 선거에서 3등을 하신 분이 무소속 후보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공천에서 탈락을 했고요. 근데 이 사람 후보 표는 자유한국당 표가 아니었냐라고 하는 편견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없었으면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예단을 내리고 있는 건데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제가 엄청나게 많이 봤고요. 자유한국당 출신의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하는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성향이 다가 아닙니다. 민주당 성향이거나 반자유한국당 성향의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착각을 하고 민주당은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무소속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투표한 사람도 있었을 수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투표에 고려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3등 후보가 뭐 7% 정도 득표를 했다고 친다면 그 중에서 최소 3%포인트 혹은 반 이상이 오히려 자유한국당 대 장세용 민주당 후보의 1대1 구도에서 민주당 쪽을 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예전에 이제 뭐 친박연대라든가 혹은 그 유사한 정당에서 출마를 했을 때 영남 지역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계열보다 민주당 쪽 표밭을 더 많이 잠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자유한국당 출신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절대 다수가 자유한국당 쪽 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후보들이 있었는데 구미시장 선거에서 바른미래당 후보의 경우는 제가 바른미래당에 대해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바른미래당 후보의 표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딱 절반이 자유한국당 성향, 절반이 반자유한국당 성향이에요. 그래서 이 후보가 안 나왔으면 표가 똑같이 흩어졌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위를 했던 후보가 있는데 이 후보는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의 무소속 후보입니다. 득표는 한 3%대였는데 이 후보의 표를 보면은 이 후보가 이제 여론조사에서 지지세가 많이 나온, 특별히 많이 나온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가 장세용 후보가 많이 나오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그 동네가 바로 구미에서 가장 젊은 동네인데 그렇다면 여러 가지로 유추했을 때 이 젊은 무소속 후보의 표는 절대 다수가 민주당 성향이거나 반자유한국당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덧셈 뺄셈을 해보면 장세용 민주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경우에도 장세용 후보가 승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번 구미시장 선거는 보수 분열로 인한 어부지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처음으로 일단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구미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구미라는 지역이 이제 박정희의 고향인 특혜로 공단 도시로 성장을 하게 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박정희가 내 고향에는 공장은 안 되지 자연 그대로 놔둬야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구미시장 선거가 아니라 선산 군수 선거가 됐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겼거나 아니면 뭐 자유한국당 성향의 지역토 출신 무소속 후보가 이겼거나 뭐 그런 지역이 됐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단 도시가 되면서 구미가 경북 지역에서 덜 보수적인 지역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 비슷한 사례가 이번에 전국 각지에서 있는데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 그 중에서 상당수가 또 자유한국당 성향인 지역이 있었는데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다 민주당 성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렇군요. 네, 그런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근데 구미로 이주하는 분들은 되게 경상북도 안에서 이주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그런 확률도 많고 그리고 뭐 PK 출신도 제법 계시는데요. 예. 그래도 경북 지역 치고는 뭐 충청, 호남, 수도권 출신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뭐 서울 말씨를 들어도 특별히 낯설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타지 출신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그리고 현재 스코어로 보면은 이제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입니다. 예. 그 다음이 구미가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구미도 고령화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구미의 평균 연령을 제가 앞질러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구미 평균 연령도 같이 높아지는 묘한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는 여전히 젊은 시민들의 도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농어촌 지역의 경우는 저개발 상태 때문에 개발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근데 구미는 울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지역 총생산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그렇다면은 추가 개발보다는 복지라던가 또 생태의 보존 그리고 문화의 어떤 진흥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발현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역대 선거 결과만 봐도 구미는 TK에서 가장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은 지역이었었고요. 근데 이제 예외 사례가 2012년 대선이었던 겁니다. 박근혜가 80%가 나왔고 저도 그때 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계속 큰 소리를 떵떵 치면서 조금 더 높게 나올 거라는 건 예측 가능하다. 박정희의 고향이고 박근혜 연고지니까. 근데 어떻게든 70% 밑으로 묶어주겠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고 다니다가 80% 결과를 받아들고 말았는데, 이건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구미공단의 현재 쇠락하는 상황이 있었고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박근혜가 되면 좀 해주지 않을까. 공단 발전을. 그리고 이제 뭐 공포를 자극하는 거죠. 특히 대기업은 뭐 글쎄요, 대기업이 밖으로 빠져나가면 사원들이야 이사를 가면 그만이겠지만 근데 문제는 중소기업 그리고 그분들에게 장사를 하면서 먹고 살았던 자영업자들의 공포는 굉장히 컸던 것이죠. 예. 그게 이제 구미에 크게 영향을 끼치면서 박근혜 80%라는 예전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됐는데, 예. 근데 이제 역으로 박근혜한테 시켜줘 봤기 때문에 더 이상 환상을 가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박근혜 시켜줬는데 뭐 박근혜가 이재용이랑 거래를 하면서 구미 지역에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 뭐 꺼내기는커녕 구미 경제는 더더욱 어려워졌고요. 박근혜 정권 기간에. 그리고 이제 구미의 자유한국당을 찍은 유권자들이라도 잘 살펴보면 이분들이 광적 지지자들이 아닌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특정 정당이 독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들은 다들 하시는 거고요. 뭐 극소수의 태극기 부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리고 뭐 태극기 부대도 뭐 대한애국당이라고 하는 별도의 정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고정적인 자유한국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제법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 나느냐, 이게 사실은 여지가 굉장히 큰 지역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다라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전국적으로도 그러하지만 구미 지역에서 자유한국당만 몰락한 것이 아니라 진보정당도 같이 몰락을 했습니다. 결국에 새로운 역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사실 구미는 공단 도시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조직의 역할이 대단히 컸었고, 또 민주당은 지역 조직이 부실한 반면에 민주노동당이라든가 이쪽이 오히려 제1야당의 역할을 해왔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노동운동 또 쇠퇴를 해버렸고, 그리고 20대 비정규직, 뭐 여성, 중소기업 이쪽의 그 노동자들에게 진보정당이 매력을 주지 못했어요. 딱히 민주당이 매력을 준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현실 가능한 자유한국당에 대적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는 측면에서 제가 기초의원이 되기 시작했던 2010년에 그걸 느꼈었는데, 아, 더 이상 진보정당이 구미에서 제1야당이 아니구나. 이제 민주당으로 쏠리는 시대가 시작이 됐구나라는 거를 그때 많이 또 유권자들하고 대화도 하고 선거 결과 분석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으로 좀 이제 집중돼서 쏠리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고, 그걸 더 부채질한 게 자유한국당이에요. 구미 지역의 자유한국당 제대로 심판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가고,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자유한국당이 잘못되고 있다는 불만이 쌓여가는데, 그것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고 계속 선거 결과는 뭐 남유진 구미시장이 3선을 해버린다거나 기초의회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대승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지금까지 누적이 됐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진보정당이나 이쪽까지 신경을 쓸 거 없이 일단 자유한국당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걸로 굵직한 전선이 더 집중이 됐던 것이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보면은 진보정당 후보에게는 기꺼이 투표를 하는 편이고, 그런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선거에 흥미를 못 느끼는 편이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그냥 민주당 후보를 찍어야겠다. 이번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들 정도의 여건이 조성이 되어 왔던 것이죠. 근데 저는 이번 선거에서 가장 강력하게 구미시장 선거에 영향을 끼친 요인,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것이 메인 포털 사이트 초기 화면에 구미시장 여론조사 결과가 여러 번 뜬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미시는 정말 이게 지역사회가 아니에요. 구미시가 왜 그동안에 정치적인 교체를 못했냐면, 젊고 외지 출신의 시민들이 많되 그 시민들의 응집력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제대로 결집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진보 유권자인데도 보수 후보한테 투표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접촉 가능한 매체는 지역 언론이 아니라 오히려 중앙 언론입니다. 중앙 언론이 더 가깝게 여겨지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포털 메인 초기 화면에 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 후보가 접전 중이다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그때 제가 예측했던 것이 지레 겁먹고
당선 가능한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반자유한국당 유권자들이 이걸 보면 민주당으로 표가 쏠릴 수밖에 없다. 네. 그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게 중앙을 타니까 오히려 지역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이게 저는 사실 요즘에 지방분권, 지방자치 확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 제가 지방의원이라서 당연히 지방분권, 지방자치 확대 찬성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터뷰나 토론회에서도 그쪽 입장으로 저를 아시고 섭외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저는 단연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특성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지방자치나 지방분권이 힘없는 주민들에게 더 억압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뚝뚝 떨어뜨려 놓으면 흩어져 있는 힘없는 주민들이 힘을 더 못 쓸 수도 있는데, 이것이 중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용광로를 거치면서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거든요. 이번에 저는 구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긴 것은 자유한국당의 분열에 따른 어부지리가 전혀 아니라 중앙에 관심을 탔기 때문에 이겼다고 봅니다. 중앙에 관심을 타야 시민들이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서는 그 뉴스에 클릭을 많이 해주신 분들이 그래서 초기 화면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이번 선거에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세용 당선자께서 본인도 당선될 줄 몰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겸양의 표현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될 줄 알았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미시장 공천에 도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경쟁이 있었어요. 원래 구미시장은 민주당이 지금까지 구미시장 후보를 낸 적이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그 한 명도 본인이 결단코 나가야 된다고 해서 원래 민주당 당원도 아니었던 사람이 공천을 달라라고 해서 이제 나가게 된 그런 케이스였고, 근데 이번에는 구미시장 선거에 한 4명 정도가 공천 경쟁을 또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구미가 달라졌다라는 그런 증표였었던 것이고요. 도시에 원래부터 가려져 있었던 그 면모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면모들이 이제 이번에 좀 집중이 되면서 구미시장 선거가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된 건데, 속사를 살펴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결과는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예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일당 독점 속에서도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뭐 밭을 다져온 사람들이 또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그 밭을 다진다는 게 좀 보람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구미라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도시고, 지역의 어떤 운동 역량이 축적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판이 너무 커져 버리니까 시민들도 좀 응집할 그런 맛이 났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반대 간판으로서 확실하기 때문에 무소속이라든가 이쪽으로 어설프게 빠지지 않고 표를 좀 집중해준 그런 시민들의 센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요, 김수민 평론가님, 구미의 사례를 다른 시군구에 적용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미인데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결국에는 구미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젊은,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대한 접촉이 넓은 이런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이게 과연 경북 지역의 농어촌에서 가능할까? 예, 이것은 굉장히 이제 큰 의문이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번에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대세로는 확실하게 깨졌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서도 민주당으로 한번 나도 정치를 해볼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기회로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그중에 김수민도 있는 겁니까? 제가 농어촌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뭘 하든 저인 것으로 모르다 보니까 제가 어떤 그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확고히 못을 박는데, 저는 박전 시대의 사람입니다. 네, 박근혜 전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아니라 옛 시대, 구시대의 막내였던 사람이고. 구시대의 막내. 사실은 이제 뭐 장세용 당선자께서 구미 지역으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저한테 연락도 주시기도 했고 했지만, 저는 이제 구시대의 막내이기 때문에 제가 장세용 당선자보다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정치적으로는 구시대의 막내인 것이고, 새시대에 맏형이 되시려면은 저 같은 구시대의 막내하고는 또 어울리면 안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 농어촌 지역에도 민주당이라던가 뭐 이쪽으로 정치를 해보겠다는 분들이 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체장은 한 명만 뽑지만 지방의원은 여러 뽑는 것이고 그 사이사이에 많이 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 또 진출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지방의원 중에서 또 누군가가 단체장에 도전하는 분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주민들도 민주당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찍어줬다라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바꾸셨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원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의성에서 당선이 되신 기초의원도 아니고 광역의원에 당선이 되신 임미애 민주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분 남편이 누구죠? 남편이 이제 김연권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예. 예. 근데 제가 김연권 의원한테는 죄송하지만. 예. 김연권 부인 임미애보다는 임미애 남편 김연권이 더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임미애 의원이 더 훌륭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분이 1987년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었거든요. 이게 한국의 힐러리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예, 힐러리 클린턴이 1968년 웰슬리 대학교 학생회장이었죠. 그게 되게 비슷한데, 근데 임미애 씨는 1987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면 왠지 김대중 정권 때 젊은 피로 수혈돼서 지금쯤 국회의원 뭐 3, 4선 하는 그런 그 스펙이 떠오를 텐데, 이분은 농촌 지역으로 들어가서 농민운동을 하셨습니다. 김영건 의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지금 뭐 지방의원이지만 국회의원보다 더 소중한, 이거는 민주당 차원의 일이 아니라 뭐 이분이 농민운동을 대변하는 그런 성격도 있으실 테니까. 이런 분들이 앞으로도 더 당선이 되고 하면 단체장 또 농어촌 지역에서 정권 교체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TK 입장에서 굉장히 희망의 단초를 발견한 그런 선거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역에서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제 경북 출신이고 다른 패널분이 이제 대구에 사시는 패널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방송 중에 놀렸습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대구가 좀 선거 결과 아쉽게 됐는데 대구 기초단체장 중에 한 군데만 자유한국당이 아닌 사람이 됐고, 그것도 그냥 무소속이에요. 달성군에. 예, 그래서 제가 대구보다는 경북이 정치적 다양성이 더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모처럼 만에 목에 힘을 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저도 대구 경북 유권자로서 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갔던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희망을 실컷 발견해 놓고, 광역단체장 선거 2개 결과만 놓고 뭐 안 바뀐다 이런 얘기를 유포하는 사람들 정말 밉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챙기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하게, 그리고 정치자분들 중에서는 여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 그분들도 뭐 선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이나 혹은 기쁨 이런 걸 떠나서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지방의원의 분포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방의원이 사실 단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단체장은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의 선택이지만 지방의원은 어느 당이 몇 석이냐라고 하는 그 분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깊은 사람들조차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는데 그것도 이번 기회에 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지방선거는 동시지방선거였고 여러 부문들이 실시가 됐기 때문에 좀 이런저런 다양한 속살들을 선거 끝나고도 살펴보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지방선거 결과 참 많은 화제와 이슈를 낳아냈는데 구미시장 선거가 가장 핵심적인 뷰포인트가 됐습니다. 장세용 당선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공약을 했는데,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를 부르는 뭐 콘서트를 열겠다. 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나 부르시면 갑니다. 이건 무조건 가고, 김수민을 꼽사리로 데려간다는 얘기 해도 됩니까? 저는 출연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저는 박전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우린 박후 시대의 사람들입니까? 나 꼼수도 박전 시대군요. 예, 같이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 새로운 시대는 새 사람들에게. 새 사람들한테.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보내셨고? 네, 뭐 드라마틱한 한 주가 지나가가지고 네. 저는 사실 샤이보스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을 조금 했거든요. 예.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지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나 뭐 야당에서 정신 못 차리고 또 막 팔딱팔딱 뛰어다니고 그러면 그 보기 짜증나가지고 어떡하나 걱정을 좀 했는데 예. 뭐 워낙 그냥 원사이드하게 나와가지고 기분은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아니 그 샤이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혹시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한 거죠. 네. 역시 김프로가 저 따라오려면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꼭 따라가야 됩니까? 예. 나의 길 외에는 갈 길이 없을 텐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웬만해야지 이런 쓰레기 정치로 어떻게 우리가 21세기에 그 꼬라지를 보면서 살 수 있겠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들이 다 발현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네. 너무 참 기분이 좋았어요. 네, 취향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게 상식이 통해야지요. 이런 야바위 정치를 어떻게 두고만 봅니까? 이거는 뭐 진짜 국민들이 생존의 문제로 여긴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잘해야 한다라는 점을 거듭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바입니다. 그래요.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뭐 지금 북미 대화도 있었고 또 지방선거 압승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뭐 그쪽으로 쏠려 있는데 예. 뭐 하여튼 김프로는 계속해서 사법부를 쳐다봐야 되니까 예. 사실 이제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태까지 나왔던 의견들을 종합해가지고 뭐 결론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결론을 봤는데 아니 이 양반이 신중한 거야 겁이 많은 거야. 아니 국민을 믿고 못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뇌수술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복잡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발 대신에 수사 협조를 하는 걸로 이제 결론을 내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워요. 상당히 좀 아쉽고 중진들이나 고참급 판사들은 이제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굳이 치부를 검찰에 다 보여주고 막 이렇게 세게 나갈 게 있느냐. 그 권위가 실추되니까 우리 선에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최대한 하여튼 그런 걸 좀 갖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아마 이제 많이 참고를 하고 좀 들은 것 같은데 예.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정해진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이제 법원 조직이라고 하면 자신들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지금 상황이 뭐 적당히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니고 사법부 전체가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어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심각한 것에 걸맞게 액션을 해야 될 텐데 이거를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막 이렇게 할 일인가 싶은 생각에 좀 많이 조금 아쉽기는 하죠. 그래요.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좀 소상히 설명과 함께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보면 법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잖아요. 예.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있는 전국 법관 대표회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각 법원들 흩어져 있는 데서 이제 대표들을 모아서 예. 이제 100명이 넘는 이제 대표회의가 있고
또 이제 전국 법원의 법원장들이 있을 테니까 예. 법원장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조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법발전위원회라는 걸 대법원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크게 보면 세 부류의 판사들의 의견을 이제 종합했거든요. 근데 사법발전위원회에서는 좀 세게 나왔어요. 고발을 해야 된다. 예. 이건 아주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법원장들은 고발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 법관 대표 회의 이거는 이제 사법발전위원회가 조금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면 법원장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 고위법관에 해당하니까 조금 이 여러 가지로 이제 온건하겠죠. 근데 이게 다 섞여 있는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 하면 그 두 가지를 교묘하게 섞었어요. 어느 쪽 한쪽에 이제 손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고발하지 말든지. 근데 이제 고발을 하지 말자 그러면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 같을 테니 예. 그렇다고 또 고발을 하자니 법원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의견이 복잡한데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발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절차를 포함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미 검찰에 이 건으로 관련된 고발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검찰 소원을 거치기는 거쳐야 된다. 근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이거를 고발을 직접 하는 거는 좀 모양새가 그러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절충안을 사실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요 세 가지 조직에서 이제 나온 거를 어떻게 결론을 따랐냐면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낸 결론 그거를 이제 그대로 사실상 따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고발을 검찰에다가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검찰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사건들을 형사적으로 조사를 시작하면 우리가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고발은 하지 않지만 문제가 된 13명의 법관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징계 절차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이제 뭐 나름의 절충안을 이제 내놓은 거고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 내려가지고 가져온 결론을 이제 수용한 모양새가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아쉽냐면 사안이 그만큼 신중하다 그러면 왜 이거를 고발을 안 하나 수사 의뢰를 해야지. 그렇지. 그 만약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이제 뭐라고 해석들을 하냐면 수사 의뢰를 하면 어쨌든 이게 기소가 되고 나면 법원에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또 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영장의 판단을 또 영장 전담 판사들이 하게 되고. 근데 고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 사법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죄를 선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했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고.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에서 이렇게 이런 걸 내놨는데 대법원장이 그거에다 더 앞서가지고 판단을 하면 법원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하지 않았겠느냐 뭐 이런 이제 해석들을 달더라고요. 근데 저는 두 가지 다 궁색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고발을 해가지고 무죄가 나는 사건도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고발을 해서 당연히 지금 상태에서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찾아온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서 내리는 게 이제 유죄 무죄인데 아니 고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라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 수사가 안 되니까 다 검찰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가지고 유죄든 무죄든 내리면 뭐 자기들이 떳떳하다 그러면 그거를 신경 쓸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거를 신경 쓴다는 것 자체가 그냥 법과 원칙대로 자신 있게 한다라는 거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여론을 신경 쓰는 약간 정무적인 판단을 한다라는 거를 반증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검찰에다가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를 법원의 권위가 실추된다고 본다는 것 자체가 나이브한 판단이라고 보는 게요. 아니 이미 권위는 실추됐어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이미 다 이 개판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권위가 떨어질까 지금 고민할 시점이 아니고
이미 개판이 나가지고 부서진 권위를 어떻게 다시 세울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법원의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신뢰도와 이 권위를 다시 세우려면 정말 센 액션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냥 법원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보고 그거에 똑같이 발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검찰에 접수된 건수만 한 20건 가까이 되거든요. 그 고발된 건 사건만. 근데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막 그 고발이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법원이 지금 아직 정신을 조금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조금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지지난주 뭐 이렇게 김명수 대법원장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조금 했더니 도대체 김프로라는 애는 뭐 하는 거냐. 법원 대변이나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댓글들이 이제 많이 달린 거는 잘 봤는데요. 제가 그 판단을 조금 보류했던 것은 아직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감안해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인데 저는 이제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크게 했고 물론 이제 실망을 했기 때문에 뭐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후의 절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정무적인 판단이 좀 떨어지고 이분이 뭔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슈를 좀 만들어가는 기술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거에 벗어나지 않게 매우 실망스러운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정도로는 지난주에 우리 김프로의 패착이 캄프라치 되지 않습니다. 이번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고 기분이 좆 같았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이제 뭐 김용민과 같은 급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제 품위와 권위가 있죠.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네. 지난주에 비해서 뭐 톤다운한 것 같지도 않고 말이죠. 입장이 좀 바뀌면은 충격요법이 좀 필요한데 말이죠. 뭐 그냥 또 대충 대중 추수주의에 기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또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실망은 조금 했는데 왜냐하면 그 실망이라는 게 뭔가 개혁 의지에 대한 실망이라기보다는요. 아직까지는 이분의 이 정무적인 판단과 스킬 요 부분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조금 조언을 조금 구해서 요게 뭔가 조금 정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액션, 쇼잉 이런 거를 조금 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걸 또 해줘야 되는 자리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런 걸 못 하시고 계신 걸 보면 뭐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다고는 보지 않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이분이 걸어왔던 뭐 한 30년의 법관 생활을 보면 뭐 사법개혁이라든지 법원의 독립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의지가 없이 본인의 뭔가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그 궤적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뭐 인정을 합니다만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뭔가 판단을 할 때는 여태까지 내렸던 그냥 판사로서의 그런 재판만 해도 괜찮은 이런 자리에 있을 때와 뭔가 정무적인 판단까지 다 아울러서 같이 가져가야 되는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판단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답답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답답한 마음 저도 금할 길이 없는데 자 판사들 여론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판사들은 생각이 조금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때도 제가 이제 뇌수술에다가 비유를 했지만 이걸로 인해서 촉발될 수 있는 뭐 부작용, 후폭풍 내지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사실은 굉장히 많기는 해요.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거든요. 뭐 다른 기관이라 그래서 제3자의 역할을 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를 하고 그 수사를 한 거를 바탕으로 법원에다가 자료를 딱 넘기면 법원에서 뭐 이쪽 얘기도 듣고 저쪽 얘기도 들으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일반적인 이제 사법 행정 시스템인데 그 대상이 지금 법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공정한 재판도 해야 되는데 조사도 받아야 되고 수사도 받아야 되고 뭐 이 수사를 받는 주체가 또 자기들의 그냥 일부 일탈한 판사들이 아니고 핵심이어서 이게 사실
굉장히 엮여서 돌아가는 이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예, 전례도 없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복잡한 사안이기는 하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을 굉장히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판사들로서는 뭐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그리고 내놓는 말들이 다 그 나름대로 또 일리가 있기는 하거든요. 예. 근데 뭐 어쨌든 이럴수록 이제 큰 틀에서 원칙과 상식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안을 조금 떨어져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객관화가 판사들은 조금 덜 되는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가 조금 되는 판사들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진 판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차가 어리거나 아니면 이제 평판사거나 이렇게 그냥 조금 멀찌감치 떨어져서 자기 객관화를 해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사법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숫자가 많아진 기수들 이후부터 이제 들어온 판사들은 아무래도 자기 객관화가 조금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니 판사가 대수야? 판사도 잘못했으면 재판받고 처벌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제 나이가 어리거나 이렇게 연조가 조금 어린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다 고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위에서 정무적인 판단과 뭐 여러 가지를 다 이제 같이 가져가야 되는 판사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생각이 좀 복잡할 텐데 서초동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그렇게 두 갈래로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많은 판사들일수록 이게 쉽지 않은 문제니까 요 정도 선이 최선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분위기예요. 예. 뭐 이렇게 봉합된다. 그래요. 그 법원에서 고발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민단체에 의해서 또 이 사건이 고발된 면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글쎄요. 법원이 고발하지 않은 사안, 시민단체만 고발한 사안 어떻게 검찰이 달리 판단할까요?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요 결정이 내리는 이제 행간이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예. 세게 액션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료 우리가 다 줄 테니까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거까지 하지 말라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수사를 받겠다는 얘기는 당연히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를 이제 청구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가 원칙대로 다 판단해가지고 발부하겠다. 근데 강제적으로 막 들어와가지고 사무실 들어와서 원래 다른 데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털어가고 이런 거는 하지 말아달라. 체면만 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달라는 거 다 줄 테니까 영장 받아와가지고 조금 신사답게 합시다. 신사답게 주고받읍시다. 라는 의미를 애둘러가지고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냥 고발을 한다는 얘기는 원하는 대로 다 하세요. 우리가 다 감수하고 갈 테니까 그만큼 신중한 사안입니다. 라고 해서 검찰에서 그냥 다른 기업 압수수색 하듯이 네. 상자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자 지금부터 손 떼세요 압수수색 합니다. 그래서 막 이것저것 그냥 자료 막 다 털어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지금 핵심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쇼잉이라도 해서 들어가서 우당탕 해가지고 다 털어오더라도 근데 이제 그게 법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특조단이 조사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확보한 자료들 말고 다른 어떤 검찰이 보기에 외부에 그 알려졌을 때 이 법원의 치부가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들도 법원 모른다. 행정처라는 조직이. 그렇죠. 이제 네.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을 안 했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졌을 때 왜 이런 게 있어라고 막 이제 알려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예. 이제 내부적으로 보고가 되는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게 당연히 뭐 그냥 여태까지 내려온 관행으로 이렇게 쭉 있어 왔는데 이게 외부에 알려지면 야 이것도 원칙대로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사건들. 그런 것들이 혹시 딸려서 가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막아보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어올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니네가 달라는 거 이번 사건과 관련된 거 우리가 다 줄 테니까 그냥 와서 그냥 막 털어가가지고 그런 게 혹시 검찰 손안에 들어가고 혹시 검찰이 그걸 쥐고 뭐 외부에 슬쩍 흘리면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자기들의 요 멱살을 잡는 이런 상황만은 막아보자라는 현실적인 판단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쇼잉 내지는 뭐 이런 액션이
사법부의 무너진 권위를 일으켜 세우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의 이런 김명수 대법원장의 판단이 좀 나이브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나이브한 정도가 아니죠. 뭔가 은폐하기 위해서 직접 고발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사건 은폐지요. 근데 저는 뭐 사건 은폐까지는 보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미 특조단에서 이거를 돌아다니면서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감췄다고 하기에는, 그리고 이미 그 특조단에 소속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수사를 통해 가지고 고발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를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 언저리에서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은폐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은폐를 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사를 막기 위한 제스처라기보다는 요 사건 이외에 자기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딸려가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최소한의 방어적인 행태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그런 위험 부담이 있다 손치더라도 좀 세게 쇼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이제 제 판단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요. 개혁 의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개혁 의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거든요. 검찰 수사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문건이 문제가 됐던 게 한 410건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일반에 공개된 게 한 98건 정도 되니까 한 100건 정도, 4분의 1 정도 공개가 됐고 그 중에 한 80건 넘게는 이제 중복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한 220건 정도, 228건 요 정도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문건인데 1차적으로는 이 공개되지 않은 문건들을 좀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자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걸 먼저 검토를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검토를 해보고 그러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쭉 이렇게 방향을 조금 정할 거고 그러면 이 방향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고 자료들이 어떤 것이고 우리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 그럼 컴퓨터는 뭘 가져와야 되고 하드는 뭘 가져와야 돼, 이런 걸 아마 쭉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한 20여 건 정도가 이제 고발이 돼 있는데 이 중에는 이제 약간 결이 다른 것들도 있어요. 자유한국당의 이제 주광덕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컴퓨터를 특조단이 마구 이렇게 들여다본 게 문제다라면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사실 좀 택도 아닌 고발인데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잘 가르마를 타가지고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를 이제 해야 될 테니까 검찰은 지금 이제 팀도 꾸릴 거고 부산할 겁니다.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을 할 거고 1차적으로 자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또 압수수색 영장 이런 것도 이제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자료 협조를 받아오는 형태로 아마 가져와가지고 이제 분석도 하고 이런 걸 할 텐데 이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고 검찰도 매우 조심스럽게 아마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이 검찰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며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분명히 이걸로 처벌을 받을 좀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제 말도 맞추기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가지고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판사들도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냥 대충 적당히 뭉개고 수사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고 법원에서는 또 어떻게 이 기류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면서 아마 그 중간에 이제 무슨 잡음이 있다 그러면 또 터져 나올 거예요, 분명히. 검찰 수사에서도 분명히 이거를 그냥 자기들끼리 짬짬이로 그냥 조용조용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을 거고요. 언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검찰은 말은 못하지만 내심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법부 시스템을 제대로 조금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의혹에 불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법원에서 뭔가 협조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수사가 잘 진행이 잘 안 된다 이러면 분명히 그런 내용이 또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또 흘러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서 이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법원이 개혁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 이런 거를 또 이제 같이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제가 시간이 가면서 이제 상황을 보고 조금 뭐 해석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국가정보원이 박근혜한테 갖다 바친 특수활동비가 뇌물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나왔어요. 그렇죠. 뭐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거하고 비슷한 판결인데 아직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제 재판 선고가 나지는 않았으니까 남재준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장들이 지금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이 남재준 원장을 비롯한 전직 국정원장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거에 대해서는 다 무죄가 나왔어요. 예. 중앙지법 형사 32부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사람들이 특수활동비를 가져다가 청와대에다 갖다 준 게 대통령한테 준 게 뇌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건데 예.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제 대가성이 있느냐 이거를 줬다 그러면 얘네들이 뭔가를 받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편의를 받았다는 거를 이제 뭐 입증이 된 게 없다. 그러니까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이거는 뇌물공여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 재판부가 박근혜 재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이제 12년을 구형하고 벌금을 80억을 구형하기는 했는데 뇌물 공여 준 거에 대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뇌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이 날 가능성이 크죠. 어이씨,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그 돈 받으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검찰은 항소를 했고 이제 항소 올라가가지고 판단을 어떻게 받아봐야 되느냐의 문제가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최경환이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인정이 또 됐거든요. 근데 최경환은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으니까 뭐 예산 집행을 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편의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직무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게 여차하면 무슨 예전에 늘 들었던 그 포괄적 뇌물죄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범위가 워낙 넓고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한마디 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본다 그러면 이게 왜 대가성이 없고 뇌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거는 항소심 가고 대법원 가가지고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당장 성급하게 판단할 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이게 확정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대통령이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다 그러면 그럼 적극적으로 받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받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거는 좀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존나 씨발 대통령 되면 좋겠네. 그냥 국정원 돈 인마이 포켓에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뭔가 명시적으로 준 것만 없으면 국정원이 됐든 검찰이 됐든 특수활동비 가져다가 그냥 짬짬이를 받아서 청와대 일하시는데 큰일 하시는데 쓰십시오라고 주는 거를 용인하는 게 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항소심이나 뭐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대로 그냥 굳어질 것인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상식적이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소심 가가지고 어쨌든 다시 한번 이 사실관계를 놓고 재판을 받으니까 검찰이 요런 판례를 안 남기려면 이게 대가 관계가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조금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는데 하여튼 검찰이 조금 더 실력 발휘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라면 앞으로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야 그럴 리가 없지만 뭐 보수 정권이나 뭐 다른 데서 이렇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야 그때 됐으니까 받아도 돼 하고 갖고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마다할 수 없잖아요. 마다할 수 없지. 이거는 정상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쓰라고 특수활동비를 마련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 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막 쓰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근데 분명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그걸 받아다가 이제 자기 개인적으로 막 착복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그냥 이게 문제가 완전히 없이 나올 것인가는 조금 지켜봐야 되기는 할 텐데요. 뭐 하여튼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법원이 망가지니까 뭐 온 사회가 다 망가진 것 같아요. 씁쓸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래요. 자, 아무래도 박근혜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 검찰이 12년형 벌금 80억 구형했는데, 그럼 이게 기각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그 혐의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뇌물 공여 혐의가 지금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뇌물 수수 혐의가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대가 관계가 인정이 돼야 그게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유죄로 인정이 돼버리면 뇌물을 준 사람은 없고 뇌물을 받은 사람만 있는 게 되는 셈이니까 논리적으로 따지자 그러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수가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가지고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조금 듭니다. 지금 당장은 무죄가 나오더라도 그렇죠. 예, 이게 왜냐하면 논리구조 자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그 직무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최경환이 유죄가 나온다면 최경환한테도 당연히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근데 그게 이제 입증되지는 않았으니까 최경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논리구조가 바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의 직무범위라는 거는 워낙 이제 넓고 포괄적으로 여태까지 이제 적용이 돼 왔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돈을 받아다가 이걸 무슨 공무 수행하는데 쓴 것도 아니고 자기 막 옷 입고 화장하고 무슨 시술하고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이런 거를 그냥 문제가 없는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거는 조금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자고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다스 브리핑. 김용민의 다스 옛날 한나라당 시절에 소장파 기대주 삼총사를 부르는 말이 있었습니다. 남원정이었습니다.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정병국 의원입니다. 이들 가운데 원 지사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개혁보수신당에서 다시 모였는데 그 개혁보수신당은 오늘의 바른미래당.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정병국 의원은 잔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탈당해서 무소속.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자유한국당에 들어간 상태. 기대주인 원희룡과 남경필. 그들은 과연 보수 정치의 미래일까? 글쎄. 원희룡 지사. 한나라당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4대강 사업으로 수질이 나빠지면 정권을 내놓고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지금 뭐 어떻게 책임질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년 6월이면 보공사 다 끝납니다. 내년 6월이면 바로 검증 가능합니다. 어떻게 책임질 거냐? 다 물러나죠 뭐. 만약에 내년 6월에 실질이 악화된다. 그렇게 하면 저희 정권 내놓을게요. 임기 전에 정권 내놓겠습니다. 그건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게 5년 뒤 10년 뒤에 검증된다 그런다면 무책임한 얘기겠죠. 내년 6월이면 검증됩니다. 그
근데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는 건 대통령이랑 의논해보셨어요? 저부터 물러나게 할게요. 저부터 물러나는 운동을 할 겁니다. 수질은 나빠졌고 원희룡은 사퇴는커녕 제주도지사 재선에 도전. 4대강 수질 나빠지면 그만둔다는 약속 기억이나 할까? 그래놓고 어제는 제가 드리는 공약 하나하나를 4년 동안의 피와 땀과 도민과의 소통으로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엔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명박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 당시 2007년 지난 10년간 저희 한나라당은 변화하려고 무척이나 있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에서 차떼기 했을 때 문 닫을 뻔했습니다. 그때 국민들로부터 정말 호되게 맞았습니다. 회초리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민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직하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반성하는 척 신용만 내지 않았습니다. 여의도 당사를 팔고 천안연수원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당사에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믿음직한 맏아들처럼 알뜰한 조강지처럼 지난 10년을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합격시켜 주십시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대통령에 합격시켜 주시면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물론 이명박 후보에게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또한 순백색의 삶을 살아온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연탄 장수가 연탄을 만들고 나르다 보면 얼굴에 검댕이도 묻고 손톱 밑에 때도 낍니다. 애당심이 넘쳐난 남경필 지사.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는 박근혜 지킴이를 자처. 경기도의 아들 남경필이 대한민국의 딸 박근혜를 지켜내겠습니다. 하지만 2016년 촛불혁명 당시 그런데 대한민국이 국가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마음에서 지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의지도 능력도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정당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으로는 자유와 미래, 배려의 가치 그리고 미래 비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역사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선언합니다. 저는 오늘 생명을 다한 새누리당을 역사의 뒷전으로 밀어내고자 합니다. 그 자리에 정당다운 정당,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 국가다운 국가를 만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시 묻게 되는데 원희룡과 남경필 정말 보수 정치의 기대주인가? 오늘 김용민 파일의 제목은 대접이라고 해야 할지. 2006년 지방선거 다음 날 MBC 뉴스데스크. 전국 16개 시도지사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1곳, 민주당 2곳, 무소속이 1곳을 차지했고 한나라당은 수도권과 영남, 충청 지역을 싹쓸이하며 모두 12곳에서 승리하는 압승을 거뒀습니다. 230명을 뽑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155곳에서 당선자를 냈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구청장을 모두 휩쓸었고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거의 대부분에서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이에 반해 열린우리당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에서 단 한 명의 구청장도 당선시키지 못했습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역시 한나라당은 70%가 훨씬 넘는 의석을 확보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민주당보다도 당선자 수가 적어 사실상 제3당으로 전락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열린우리당 자리에 자유한국당을, 한나라당 자리에 더불어민주당을 집어넣으면 딱 떨어지는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정부 여당의 잦은 정책 혼선과 아마추어식 국정 운영은 목소리만 클 뿐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국민의 불만을 누적시켜왔습니다. 민심이 이처럼 서서히 등을 돌리는 동안에도 여권 인사들은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으로 비치는 언행들을 계속했고 총선 당시 약속했던 개혁 정책들의 추진도 지지부진해 핵심 지지층마저 지지를 철회하기
오히려 한나라당 주요 인사에 경악할 만한 비리가 있다고 예고했던 김한길 원내대표의 발언이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솔하고 신중치 못했다는 비난만 쏟아졌습니다. 결국 열린 우리당 당의장인 정동영 현 민주평화당 의원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아직 신발끈을 풀지도 못한 상태입니다만 물러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지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차라리 해체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는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열린우리당은 집권당 사상 유례가 없는 최악의 참패로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몰렸습니다. 수습 방안 등을 놓고 심지어 당 해체론까지 나오는 등 개파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기회에 아예 당을 해체하는 게 낫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으로서는 아주 불행한 일이지만은 지방선거만 결과를 낚아봤을 때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그렇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에 가 있는 조경태 의원이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는 친노 직계라는 점에서 당 해체 주장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정동영 그리고 조경태 두 정치인은 그때도 그랬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소속된 당의 참패를 두 눈 뜨고 지켜본 셈. 한편 그때 최고의 승자는 지금 어떤 기분일까? 한나라당을 선택해 주신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보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 말이 빈말에 그치지 않았다면 지금 과연 감옥에 있었을까? 5월 2일 여론조사 엉터리라는 거예요. 왜 엉터리냐? 여론조사 기관 사장 말이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20%는 민주당 지지자들만 답변한다는 거예요. 5월 12일 모든 선거는 대부분 예측이 빗나갔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민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 민심은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고 5월 15일 가짜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그런 가짜 여론하고 같은지 민심을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5월 31일 근데 자꾸 잘못된 여론조사 그거 믿지 말라니까. 내만 믿으라니까. 내만 믿으면 된다니까. 6월 1일 여론조사 응답은 내가 광적인 지지계층만 응답을 하고 있다고 줄곧 이야기를 해왔어요. 선거 한번 해보자. 선거해보면 결과가 다를 것이다. 6월 1일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여론조사가 우위에 있다. 그건 허구다. 6월 2일 여론조사기관 조작해서 우리 지지층을 투표장에 갈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6월 4일 홍준표 대표는 그러면서 당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최근 경남 지역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이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중전을 펼쳤습니다. 대선 때 누구 찍었나 물었더니 문재인 422명, 홍준표 185명. 여론조사 응답자 보면 어떤 답변 나올지 뻔하잖아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여론조작 의혹을 전면에 내세웠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조사에 의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전면할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방조하고 있습니다만은 6월 10일 충청남도를 이렇게 욕되고 부끄럽게 한 그 정당을 어떻게 찍어주겠습니까? 표면상으로 여론조사는 민주당, 민심은 자유한국당. 6월 10일 민심이 다를 것이다. 밑바닥 민심은 그렇지 않다. 어제 부산 가보니까 그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당 욕하고 다니는 사람 내 두 사람밖에 못 봤어. 6월 11일 여론조사는 자기들끼리 답변해요. 그러니까 그거 볼 거 없고 밑바닥은 우리가 좋습니다. 홍 전 대표는 출구조사 발표 이후에도 아직도 믿기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비난 발언을 쏟아냈지만 정작 선거 결과를 받아보고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거 참패 원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당 민심은 좀 다르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토요 초대석 토요일에 만나봐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방향으로 말이지요.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6.15의 열매라고 하는데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전쟁 없는 한반도를 선언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요즘 무척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잠깐 짬을 내서 저희 토요일 초대석에 모셨습니다. 김홍걸 의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홍걸입니다. 네, 의장님 바쁘시죠 요즘? 예. 준비할 일들이 많아서 바쁩니다. 예, 뭐 말씀 못하실 중대한 일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곧 밝히게 될 겁니다. 예.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여간 참 이 중요한 시기에 김홍걸 의장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서서 6.15의 열매라고 이야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의 6.15 씨앗이 한반도 평화라는 열매로 맺어지고 있습니다. 아들로서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예, 아주 적절한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것이지 열매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6.15와 14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에 많은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위험한 상황이 전쟁까지 가지 않고 평화의 기회가 우리한테 온 거죠. 예, 정말 참 충돌의 위기까지 갔다가도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걸 보면은 6.15의 방패가 이 민족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의장님,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평소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체면을 세워줘야 핵 문제가 해소된다 이러면서 최고 지도자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남북회담의 최고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을 때 CVID라는 표현으로 합의문을 내지 않았어요. CVID라는 표현을 고집하지 않은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어떻게 상대를 다뤄야 한다는 걸 잘 이해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CVID를 넣으면은 일단 자기도 그럼 개런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내 여론이라든가 의회를 설득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당장 무슨 개런티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상대한테만 개런티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CVID를 명문화하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매달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골치 아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한다는 것과 불가역적으로 한다는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선에서 하고 완성했다고 선언을 해야지 그냥 검증을 끝까지 한다, 불가역적으로 한다 이러면 북한 땅을 한치도 남김없이 다 파헤쳐야 되고 그렇죠. 한도 끝도 없이 사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20년이 가도 그게 끝날 수가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불가역적이란 것도 사실 완전하게 불가역적이란 것은 제재만 가지고 사찰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는 핵으로 누구를 위협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근데 그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뭐 경제 발전을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도록 만들어야지 그걸 힘으로 하려고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을 굉장히 대접을 잘해주고 의전상으로 아주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접해 준 것은 북한을 이렇게 정상 국가로 만들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만들어서 전쟁 가능성이 더 이상 없도록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CVID는 비핵화를 하는 여러 방식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한미 군사훈련도 목적이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도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영구적인 평화. 근데 목적과 수단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전에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CVID라는 표현이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만든 말이고 그 만든 배경에는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없는 그런 꼼수가 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여러분들이 소위 삼성 장학생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는데 미국에서 북한과의 이번 회담을 깎아내리고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 소위 정치인, 전문가, 뭐 언론인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그 중에는 이제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서 그런 사람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싫어서 또 전문가 중에 자기들이 그동안에 떠들어왔던 그러니까 북한은 망하게 돼 있다. 북한이 뭐 위험한 짓을 저지르게 돼 있다. 이렇게 큰소리 쳤던 게 틀리니까 할 말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미국의 군산복합체들의 장학생이기 때문에 항상 어디엔가 위험한 적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싫은 거죠. 트럼프는 다른 정치인들처럼 자기네 말을 고분고분 안 들어주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북미 정상회담 당시 나온 합의문을 보면은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 뭐 비핵화를 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말이야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냉전 세력들은 이걸 비난의 이유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의 꾀임에 넘어갔다느니 뭐 이런 말입니다. 김홍걸 의장님 안목에서는 이 합의문에서 뭔가 짚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합의문만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빈손으로 거기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면 싱가포르 가지도 않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기 전에 김영철 부장이 뉴욕과 워싱턴을 갔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에서 나온 말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자면은 명분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6월 12일까지 회담 준비 못한다 했었는데 제 날짜에 한 것을 보면 미국에서 북한의 사정을 이해를 해주고 그러면 천천히 해도 괜찮다. 일단 회담은 하자. 이렇게 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이면 약속이 다 돼 있다고 봐야 되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언론을 보면서 내가 몇 달 내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하고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내용이 애매하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닉슨 대통령이 72년에 중국의 마오쩌둥 주석을 만났을 때 그때는 정말 내용이 아무것도 없고 알맹이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못 알아들을 소리만 하고 헤어졌는데 그 회담이 굉장히 국제 평화에 기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보면서 아 이제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겠구나. 그러니까 비핵화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북미가 저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만나는데 전쟁 날 일 없겠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됐으니까 일단 그것도 엄청난 성과인 거죠. 전쟁 위협이 없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번 북미 정상회담. 앞으로 2년 동안 미국은 그럴듯한 트럼프식 비핵화 이벤트를 계속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SNS에서 말씀하셨어요. 김홍걸 의장님께서. 자, 그렇다면 이미 비핵화와 관련한 시간표를 북미 두 지도자가 공유하면서 그 시간에 맞게 진도 나갈 것이라고 봐도 될까요? 전에도 제가 인터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인 효과,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는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그런 비핵화를 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연예 프로그램 기획자처럼 보는 사람들의 흥미를 최대한 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폭죽을 한 방에 다 터뜨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몇 번에 나누어서 내년, 내후년 해서 2020년에 자기 재선 전에 마무리를 멋지게 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는 계획이 이미 서 있고 그것을 북한과 이미 합의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비핵화와 관련한 그런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빨리 끝내고 경제 발전으로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 마무리 지어야 될 이유가 북한과 미국 양측에 다 있다는 것이고 둘 다 지금 같은 배를 탄 셈이고 특히 김정은 위원장만 이번에 뭐 혼자 수지 맞은 것처럼 이렇게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봐도 김정은 위원장은 약자입니다. 협상하는 두 파트너 중에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실패해도 좀 망신당하면 그만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실패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라. 정권의 명운을 담보로 하는 그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그냥 구두로 약속해 주는 거라든가 기껏 많이 양보해야 조약을 맺어주는 거지만 북한은 실제로 손에 잡히는 무기들을 영구히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가 나는 거래지만 안전이 보장되고 경제 발전의 길로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렇죠.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김정은 위원장은 자기 명을 건 회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뭐 상당히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아주 대접 잘해줬는데, 보니까 북한 TV에 한 40몇 분짜리 동영상으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선전을 막 해대던데, 그게 아주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대접을 해주고, 그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자랑을 하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70년 가까이 반미 투쟁을 했던 북한이
이제는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하고 새 시대로 가겠다 하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 체면을 살려줘야 비핵화를 원활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박근혜 씨가 대통령 할 때도 다른 나라에 가서 아주 대접을 잘 받은 경우, 그러니까 의전을 그쪽에서 신경 써준 경우를 보면은 사실은 그들이 챙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서 받아낼 것이 있기 때문에 해준 거거든요. 근데 박근혜 씨야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좋다고 다 받아들였는데 의전을 막 즐겼던 거죠. 근데 의전에서 잘해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뒷면에서는 뭔가 챙겨간다는 소리입니다. 거저 그걸 잘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김영철 부장 갔을 때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웬만한 동맹국 국가원수보다 더 잘해줬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워싱턴을 가게 된다면 꽤 환대를 받을 것 같은데 그것은 미국 측이 또 얻어낼 게 있으니까 그런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이, 그 간단한 원리인데 다들 망각하고 말이죠. 무슨 트럼프가 바보고 김정은이 영악하고. 그러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얻어낼 게 없는 사람 붙잡고 접대해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얻어낸다는 것이 비핵화만은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북한이 이제 제재가 해제되면은 북한에다가 투자할 그런 외국 자본들이 줄 서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북한에 대해서 아직도 우리는 뭐 퍼주기니 뭐 위험해서 어떻게 투자하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방이 되면 우리가 그런 소리 하면서 주저하고 있다가는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우리보다 앞서서 북한 경제에 침투에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비화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측에서 옥신각신 하다가 미국과 양보를 어느 정도 해주기로 했고 또 북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미국서도 너희가 그러는 걸 보니까 정말 진정성이 있구나 해가지고 미국도 많은 양보를 해줘가지고 회담이 이루어진 것인데 저는 그 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그동안 북미 갈등의 핵심 원인이 이제 상호 존중 안 해주고 상호 신뢰가 없고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신뢰가 쌓이면은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쉬워질 수 있으니까 그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고요. 저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돌아가는 길에 북경을 들러서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봤는데 아마 그러진 않고 뭐 김영철 부장 같은 사람 대신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점이 오히려 아주 긍정적인 신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상의할 필요가 있었다면은 중국 측과 접촉을 했을 텐데 순조롭게 잘 끝났다고 봤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안 느꼈다는 뜻이거든요. 그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막후의 이야기들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여간 뭐 지금 수구 언론들 보면은 조금이라도 뭐 빈틈이 나면 그냥 벌려보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그 단계는 지나간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김홍걸 의장님 SNS에 나온 대로 김정은 위원장과 일종의 어떤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돼서 비핵화를 진전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정리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아무리 한국과 미국의 수구냉전 세력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배에 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산이 정확한 사람인데 조금이라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봤으면은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 배에 타는 그런 도박은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비핵화가 안 될 것이고 실패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혀 그렇게 안 보거든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엊그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수구 보수 세력들이 선거에서 정말 참패를 당하고 국민들에 의해서 퇴출을 당했는데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네. 사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그 보수 정치 세력이 그렇게 몰락한 것도 그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떠밀었던 보수 언론의 탓도 큰데 마치 자신들은 책임이 없는 것처럼 갑자기 선거 끝난 다음 날부터 태도가 변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으니 뭐 망해도 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체이탈 화법이 굉장히 심하네요. 지들이 그렇게 자유한국당을 골로 이렇게 이끌었으면서 자기들은 전혀 책임을 못 느껴요. 예. 정말 참. 사실 자유한국당이 더 불쌍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하자는 대로 하면은 망하는 길인데 지금까지 몇 명이나 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마치 진짜 보수 집권의 어떤 길잡이나 되는 양 졸졸 쫓아다니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중요하지 보수 정치 세력이 집권하는 거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이 집권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연장되는 걸 바라는 거지 보수의 집권을 바라는 게 아니다. 이 점은 좀 분명히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위원장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십니까? 빠르면 뭐 요즘 얘기 나오는 대로 7월 27일도 될 수 있는데요. 네. 중국과의 종전선언을 하게 된다면 중국과의 문제를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한번 하고 뭐 워싱턴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제3국에서 하는 건 별로 더 이상 흥미를 끌기 어려우니까 이 판을 더 키워서 북측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 6월에 평양에 가셨을 때 순환 비행장에서 어마어마한 평양 시민들이 나와서 만세 만세 외치는 거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 나는데,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주인공이 된다면 이거 트럼프 대통령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진짜. 그렇죠. 천지개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장면도 예상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님, 사실 민화협에서 남북 교류 사업 재개하기 위해서 무척 물밑에서 애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 국민의 염원 아니겠습니까? 남북한 화해협력 교류 사업이라든지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재개,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게 언제쯤 이루어지는가? 또 더 나아가서 철도가 깔려서 북한으로 또 대륙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언제 열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하려면 우선 제재가 풀려야 되겠죠? 예,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북미 간 관계가 좋아지면서 어떤 가시적으로 이제 트럼프, 김정은 양자 간에 약속한 부분이 어떤 가시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다면은 그것을 명분으로 서서히 제재를 풀 수 있을 거고요. 또 일부는 뭐 제재가 완전히 안 풀려도 예외를 인정받아서 경협사업 같은 것을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서 북의 체면을 좀 세워주는 것이 비핵화를 더 빨리 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속히 남북 화해협력 사업이 본격화되고 이로써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신뢰가 돈독히 쌓이고 그렇게 해서 통일의 기반이 닦이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뜨거운 의지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 그리고 압승한 더불어민주당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수구 보수 세력, 분단 체제에 기생하는 세력을 우리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아주 심판을 해주셨는데 저희 민주당이나 지금 문재인 정권이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잘해서 이게 이루어진 부분은 얼마 안 되고 사실 상대가 너무 못해가지고 얻어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주 겸허한 자세로 국민들의 뜻을 받들 각오를 해야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흡한 부분이 많았는데도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무서움, 유권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승자가 된 우리 쪽도 똑바로 깨닫고 앞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방법이 무엇인지 패배한 쪽 못지않게 각성을 하고 개혁을 할 방법을 지금부터 공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걸 위원장님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분석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언제 그 중대 발표하십니까? 뭐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방북도 곧 결정될 것 같고 방북하게 되면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역사를 바로잡고 또 인도주의적인 요소도 있는 그런 사업을 곧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북한 가셔서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시는? 글쎄요. 뭐 거기야 가보기 전에는 뭐 뭘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김홍걸 위원장님, 사실 이 북한의 동향이라든지 또 이번 비핵화 과정에서 또 북한의 어떤 본심, 진심을 헤아림에 있어서 아마 국내 최고의 전문가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 정보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주말인 오늘은 서울 낮 기온 28도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동쪽 지방은 동풍이 불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온 현상을 보여서 선선했던 동해안도 내일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0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2018년 6월 16일 토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